셰익스피어는 1564년에 영국의 시골 마을 스트래포드 어펀 에이번이라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비교적 부유했던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공식적인 학력은 시골의 그 라틴어 문법 학교를 다닌 게 전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한 초등학교 수준의 학교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당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다른 작가들이 그의 낮은 학력을 조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런던으로 온 셰익스피어는 배우이자 극작가로 활동합니다. 1594년에 챔버린 극단의 전속 극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극단은 1603년에 국왕 제임스 1세의 후원을 받는 왕립극단으로 개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글로브 극장의 모습인데요. 런던의 템스강 남쪽에 있고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1601년에 처음 공연되었던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비극 햄릿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햄릿의 첫 장면은 한밤중에 근무교대를 하는 보초병들의 대사. 원문에 보면 Who's there?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거기 누구냐? 이런 말이죠. 이 말은 초병 근무자들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묻는 군대용어로 수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너는 누구냐라는 어떤 철학적 질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햄릿을 복수극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작품에는 아버지의 복수를 원하는 세 아들이 등장하고 복수가 바로 이 작품의 핵심 모티프, 즉 주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품을 복수보다는 인간의 교만에 관한 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청년 왕자 햄릿. 지금 눈앞의 악을 처단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고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햄릿이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지만 그 역시 누군가의 아버지를 죽였고 자기 자신도 복수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마치 신의 대리인인 양 교만하던 청년 햄릿이 점차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의 첫 장면, 첫 대사가 매우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작품이 시작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약 한 달 전쯤에 덴마크의 선왕 햄릿이 갑자기 정원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낮잠을 자다가 독사에게 물렸다고 말합니다.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왕자 햄릿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급히 귀국해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숙부인 클로디어스가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거트루드 왕비와 곧바로 결혼도 합니다. 햄릿 왕자가 볼 때 지금 돌아가는 전국 상황이 뭔가 좀 미심쩍고 이상합니다. 건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점도 그렇고 숙부가 왕위를 계승했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와 갑자기 결혼했다는 거 좀 이상한데, 하지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작품이 시작되는 배경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을 지키는 보초병들이 밤마다 나타나는 유령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그 유령은 얼마 전에 사망했던 선왕의 복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왕의 유령이 왜 밤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호레이쇼라는 사람이 그 유령에게 왜 나타나는지 이유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 유령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호레이쇼가 유령이 출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보초병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레이셔는 유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는 유령이 출몰하는 것은 사회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옛날 고대 로마에서도 시저가 암살당했을 때 시체들이 로마 거리를 배회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햄릿이란 작품 첫 장면에서 유령이 출몰한다는 것은 지금 덴마크 사회의 정치적, 도덕적 질서가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아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레이쇼와 초병들이 유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어느새 새벽이 밝아옵니다. 셰익스피어는 원전 텍스트에 보면 저 동쪽 하늘에 먼동이 트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침이 붉은 망토를 걸치고 동쪽 언덕에 아침 이슬을 밟고 오는구나.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이 붉은색 망토를 걸치고 동쪽 언덕에 아침 이슬을 밟고 오고 있다. 예, 참 아주 시적이고 멋진 표현이죠. 하지만 이것은 문학적 상징으로 이해하자면 질서가 파괴되어서 지금 암흑과 같은 어두운 덴마크 사회에 밝은 아침, 즉 밝은 질서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학적 상징인 것입니다. 새벽이 오지 않는 밤은 없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현재 덴마크 왕실에는 엄청난 정치적 부패가 있습니다. 햄릿의 숙부 클로디어스 왕이 형을 암살하고 형의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선왕이 갑자기 죽은 후에 동생 클로디어스가 자신이 왕위를 계승했고 형수였던 거트루드 왕비와 결혼한다고 선포합니다. 노련한 정치인인 이 클로디어스는 자신의 그 왕위 계승과 형수와의 결혼을 아주 달변으로 웅변적으로 합리화합니다. 텍스트에 나오는 그의 연설이 있는데요. 그 연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님 햄릿 왕의 죽음이 아직 기억에 생생하여 슬픈 마음으로 온 나라가 찌푸리며 비통해해야 마땅하지만 과인은 가장 현명한 슬픔으로 죽은 형님을 추모하며 동시에 우리들 산 사람도 생각하기로 했어. 여러분, 가장 현명한 슬픔으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과거 형수와의 결혼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과인은 이지러진 기쁨으로 한눈에는 행복을 또 한눈엔 수심을 담은 채 장례식에선 축가를 혼례식에선 애가를 부르듯이 기쁨과 슬픔을 똑같은 무게로 달면서 과거의 형수를 부인으로 맞았소. 과인은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들의 자유롭고 충정 어린 조언을 막지 않았고 그대들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였소. 그대들의 충정에 모두 고맙소. 예, 이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던 당시에 형수와 결혼하는 것은 성서가 금하는 근친상간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에서 클로디우스 왕은 이 모든 결정이 신하와 국민들의 뜻이었고 자신은 그들의 충정 어린 조언을 받아들인 것뿐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모호한 정치적인 화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아주 노련한 클로디어스, 그 정치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하죠. 동생에게 목숨과 왕위를 빼앗기고 이제는 왕비마저 빼앗긴 선왕 햄릿. 그는 정말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렇게 말 없는 유령이 되어서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화려하게 웅변으로 말하는 산자 클로디어스와
억울하게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는 죽은 자, 선왕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햄릿은 얼마 전 노르웨이를 정복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게다가 재빨리 왕위를 계승하고 어머니와 결혼한 숙부가 좀 미심쩍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권력자 왕에게 아첨하기 바쁩니다. 순수한 이상을 가진 청년 햄릿이 볼 때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악이 번창하는 부패한 세상입니다. 햄릿이 괴롭고 불만스러운 심정을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역겹다. 세상은 잡초가 무성한 정원이구나. 온갖 더러운 잡초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니. 잡초가 무성한 정원. 혹시 여러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정원이나 밭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가보면 정말 잡초가 오히려 원래 꽃보다 훨씬 더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정원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잡초는 악인을 말합니다.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번성하는 세상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예, 아직 순수한 청년 햄릿의 고민이 점점점 깊어갑니다. 여기에 어머니의 성급한 재혼이 그를 더 실망하게 만듭니다. 햄릿은 아직 검은 상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숙부와 어머니는 이제 그 상복을 벗어버리고 죽은 아버지를 잊으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예 상복을 벗고 숙부와의 결혼식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햄릿이 볼 때 어머니의 이러한 성급한 재혼은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햄릿이 이렇게 말합니다. 14명의 자식을 잃고 너무 슬퍼 울다 돌이 된 여인, 그리고 그 돌에서조차 눈물이 흘렀던 니오베처럼 울며 불며 아버지의 관을 따라갈 때 신었던 그 신발이 채 닳기도 전에, 눈에 흐르던 눈물에 소금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어머니는 삼촌과의 부정한 이부자리 속으로 재빨리 뛰어들었구나. 여기서 이 햄릿이 어머니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인 니오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오베가 어떤 사람입니까? 니오베는 고대 그리스 테베의 왕비였습니다. 그 여자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위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였습니다. 왕비로서 권력과 재물은 물론이고요. 여성으로서 아름다운 미모도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로서는 아들, 딸이 자그마치 14명이나 되는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굉장히 오만해지겠죠? 이 오만해진 그녀가 레토 여신의 신전에서 자기 자식 자랑을 막 떠벌립니다. 나는 14명이나 되는 자녀가 있는데 고작 2명밖에 안 되는 레토 여신이 뭐가 대단합니까? 이렇게 떠들어요. 분노한 레토 여신이 니오베의 14명의 자식을 모두 다 활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마저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여자로 변해버린 게 니오베입니다. 그녀는 너무도 슬퍼서 한없이 울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고, 그 돌에서조차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햄릿이 이렇게 어머니를 니오베에 비유하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햄릿의 대사가 있죠. 원문으로 읽어볼까요? Frailty, thy name is woman. 예, 우리말로 하면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햄릿이 어머니의 재혼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비평가들은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어머니의 결혼이 숙부의 왕위 계승을 정당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햄릿이 분노한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즉 아들이 심리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적대시한다는 소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트루드의 왕비의 이 성급한 재혼은 지금 햄릿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욕정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거트루드 왕비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문학 해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뿐입니다. 재상 폴로니우스와 그 폴로니우스의 아들 레어티즈가 이제 그 프랑스로 떠나게 됩니다. 레어티즈는 떠나기 전에 여동생 오피리어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피리어는 햄릿이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조심해라 오피리아, 조심해라 내 누이야. 위험한 정욕의 화살이 닿지 않도록 내 몸을 안전하게 애정의 후방에 두어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햄릿 왕자가 오피리어를 사랑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큐피드의 화살, 사랑의 화살을 막 쏘아댄다는 것이죠. 그 정욕의 화살에 맞지 않도록 여동생 보고 내 몸을 그 사랑의, 애정의 저 후방에 두어서 그 화살에 맞지 말라는 겁니다. 봄철 어린 꽃들이 봉오리가 채 피기도 전에 벌레가 파고 들어가 그들을 갉아먹고 아침 이슬 머금은 청순한 청춘 시기에는 사랑의 도끼에 가장 취약한 법이다. 이렇게 오빠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오빠의 긴 이 충고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순교를 잃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오빠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이따 등장하는 아버지 폴로니우스도 방금 전에 오빠가 했던 충고와 똑같은 충고를 해요. 폴로니우스는 딸에게 햄릿의 사랑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면서 아예 햄릿과의 만남 자체를 금지합니다. 순종적인 여성 오피리어는 이 오빠와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피리어는 햄릿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오빠와 아빠가 그 사랑을 강제로 막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버지 폴로니어스가 프랑스로 떠나는 아들 레어티즈에게 충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약 400년 전 아버지의 충고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공감을 주는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몇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속마음을 섣불리 말하지 말고 설익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자기 속마음을 먼저 드러내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죠. 또 아버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되 결코 천박해 보이면 안 된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우정이 확인되면 그 우정을 내 영혼의 쇠사슬로 잡아매라.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은 가급적 피하되 불가피하게 싸우게 되면 그땐 상대가 너를 겁내도록 확실하게 혼내주라. 사람이 너무 좋으면 오히려 무시당하는 수도 있죠.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되 말은 적게 하고 남의 의견을 참고하되 성급히 판단하지 마라. 네, 그렇죠. 자, 이 말은 어떤가요? 유명한 말이죠. 돈은 꾸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아라.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옛말에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금전 거래 때문에 인간관계가 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 충고도 좋아합니다. 아버지의 충고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너 자신에게 충실해라. 그러면 밤이 낮을 따르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충실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충고를 먼저 너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나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말은 성실성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본분을 다해서 성실하다면 성공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흔히 직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직업에서 직과 업의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직이나 직책보다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